안녕하세요. 조간전방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뉴스보다 핫하게, 리포트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 겨울이 그렇게 춥진 않았지만 그것도 춥던 겨울이 어느새 가버리고 꽃이란 꽃은 지금 다 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좀 보니까 꽃들도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뜨거워지려고 하는. 올여름은 겁나게 뜨겁다 그러던데. 올여름 많이 뜨겁다 그러대요. 근데 이제 우리 경기도 좀 이렇게 겨울이 좀 지나가고 좀 따뜻해지는 때가 혹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벌써 지금 10년 가까이 다 지나가는데 그게 벌써 10년이 됐네요. 그렇죠. 네. 10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고 난 이후부터 미국 경기는 지금까지 계속 좋다고 그랬지만 우리 경기는 그렇게 대단히 사이클이 이렇게 돌았다 싶지 않을 정도로 옆으로 횡보만 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치면 이제 우리처럼 옆으로 횡보만 했어도 다행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나라들도 좀 있긴 한데, 유럽 같은 나라는 완전히 바닥을 헤맸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긴 한데. 어쨌든 뭐 IMF도 그렇고 뭐 세계경제 전망 이번에 수정치 나온 게 전망을 좀 올렸고, 또 중국 경제 실적치 나온 것도 조금 뭐 예상외로 좀 잘 나왔고. 6.9까지 성장률 네. 나왔으니까 상당히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죠. 그렇죠. 그래서 경기가 바닥을 찍었냐, 첫째.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한 부분이고, 바닥을 찍고선 이게 돌아서는 거라고 하면 이게 좀 지속성이 있을 것이냐. 사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돌아서면 좀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한 거 아니냐는 이게 기본적인 궁금증인데, 이게 좀 장기화 될 수 있을까? 성장세가 장기로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골디락스라고 해야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게 장기로 갈 수가 없는 거고 일시적으로 뭐 올해 정도 좋다가 그냥 또 다시 꺾여가는 거라 그러면 여전히 L자형이 지속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이번에 경기가 좀 돌아서는 모양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골디락스의 시작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애프터쇼크가 다시 온다. 그래서 또 꺾인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오늘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상황 진단을 한번 좀, 글로벌 경기 상황 진단을 좀 한번 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첫째, 경기가 바닥을 확인한 건가요? 일단은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보면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동행지 순환 변동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 갖고 경기 국면을 판단하는데, 네. 이 지표가 이제 잠정적으로 저점으로 확인되는 게 2013년 3월입니다. 네. 4년 전인데, 그렇다면 그 얘기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점이 확인이 안 됐으니까 계속 지금 확장 국면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뭐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3년 3월부터 거의 횡보하는 수준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L자형 경기 국면으로 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저점이 어디냐라고 사실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씩의 어떤 경기의 등락을 이제 굳이 파악하자면 1년 주기로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1년 상승하고 1년 하락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해 4분기까지가 어떤 저점으로 가고, 4분기부터 올해 만약에 1분기 성장률이 좀 좋게 나온다면 새로운 소규모지만 반등 국면을 보이지 않겠냐라고 이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속 가능성은 지금까지의 어떤 추세를 볼 때는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국내 경기 쪽보다는 이제 글로벌 경기 쪽에 집중을 해서 좀 본다 그러면 미국은 계속 좋았잖아요. 그죠? 유럽과 일본이 좋으면 신흥국까지 따라가고 이럴 텐데
지금 1분기 성장률이나 이런 거는 중국이 좀 좋게 나왔고 그렇죠. 뭐 터키 뭐 이런 나라도 잘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 경기는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건가요? 저는 작년 2분기가 일단 순환상 저점으로 좀 보고 있고요. 작년 2분기. 작년 2분기가 뭐 브렉시트 충격도 있었고 네. 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었지만 네. 그때 이후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가 국제 상품 시장의 가격 폭락 사태가 좀 진정된 거 네. 그리고 특히 오펙의 감산 합의 이런 것들 9월에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유가가 20불 정도 전후까지 떨어졌던 게 $50 선까지 회복하니까 네. 일단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런 신흥국 경기가 좋아지는 신호가 나온 게 첫 번째였고요. 네. 두 번째는 또 미국 쪽 재고 데이터를 저희들이 좀 중요하게 보는데 매출 대비 재고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작년 6월, 5월 정도를 전후해서 고점을 치고 조금씩 떨어지는 다시 말해서 기업들의 부담하고 있는 체감 재고들이 많이 경감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라는 거고요. 네. 기업들의 재고가 경감되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 압력들도 디플레 쪽에서 인플레 쪽으로 조금씩 오는 그러면서 이제 실물 시장이 숨을 좀 돌리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저희는 일단 좀 경기에 대해서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만 본다면 그래도 훈풍이 좀 불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훈풍이 불어온다. 그럼 글로벌 경기의 훈풍이면 우리도 좀 사실은 수출 쪽에서 좀 도움이 오긴 올 테니까. 그렇죠. 그게 뭐 국내 내수로 낙수 효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뭐 그래도 좋은 거죠. 어쨌든 뭐 우리나라 수출도 작년 11월부터 이제 좀 돌아섰죠. 5달 연속 지금 플러스로 돌아선 거고 그 이전 사실 거의 보면 한 만 3년 가까이 수출이 부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14, 15, 16 이렇게 3년 연속으로 그렇게 수출이 부진한 적이 우리나라가 거의 그러니까 수출 부진은 단기로 끝나고 회복되는 게 한국의 특징이었는데 네.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뭐 2013년 바닥을 쳤는데 좋아진 건 없다라는 게 결국 수출 부진의 이유가 있었다고 보면 네. 적어도 수출이 한 3년 만에 이렇게 돌아선 것은 경기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 아니냐 저희는 네. 그렇게 봅니다. 예,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서 이제 분명히 이해를 하는데 우려되는 모습은 지금 말한 것처럼 3년 동안 수출이 부진했단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저효과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네. 과도하게 단가 하락으로 인해서 떨어졌던 수출이 최근에 단가가 조금 회복되면서 반등한 모습이기 때문에 네. 지속 가능성 물량 쪽으로 개선이 안 물량은 거의 이제 뭐 늘어나는 폭이 크지 않아서 아. 이 지속 가능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봐야 된다. 된다. 그러니까 단가 효과가 하반기에 소멸되면 다시 수출 금액 자체의 증가율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글로벌 경기 쪽으로 가세요.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오늘 논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필요한 부분은 얘기하겠습니다만 다시 이제 글로벌로 딱 얘기를 넘어가서 일단 우리 경기 바닥을 좀 확인해 보려 그러면 뭐 지역으로는 미국, 유럽, 뭐 일본은 선진국 경기에서 같이 껴. 일본의 영향력이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없어진 것 같고 그래도 일본 끼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신흥국 이렇게 쭉 한번 돌아서 훑어봐야 될 텐데 미국은 지금 몇 개월째인가요? 뭐 2009년 3월 이후로 지금까지 최장기 최장이 호황 국면. 예. 뭐 8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100개월 예. 상승 국면 같아요.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런데 미국 경기 더 가요? 제가 볼 때는 뭐 일단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이 예. 호황 국면이 이렇게 장기간 간 적이 없다고 볼 때는 사실은 이제쯤은 이제 꺾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고 네. 일단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경기가 회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근데 미국 아시다시피 이제 페드가 기준금리를 완만하나마 인상하기 인상 기조로 시작했고 들어갔죠. 뭐 올해 말일 될지 내년 초가 될지 이제 보유자산도 이제 축소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이게 아무래도 지금까지 호황 국면을 끝내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해서 재정 확대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지는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제하고 보면 사실 미국 경기는 거의 정점에 오지 않았나라고 이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책은 점점 이게 신뢰도가 떨어져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뭐죠? 그 저기 항공모함? 켈빈슨. 네, 켈빈슨도 온다고 빡 하고 알고 보니까 뻥이었잖아요. 호주 가서 훈련 다 하고 온 거잖아요. 지금 인도양에서 곧 뭐 가다가 돌린다 그러더니 근데 니미츠도 우리 쪽으로 올 것처럼 얘기하더니 니미츠는 저쪽으로 중동으로 가버리고
뭐 하여튼 간에 미국의 경기를 끌고 가는 건 뭐 정책적 이슈도 틀림없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계 소비력이잖아요. 예. 소비가 끌고 가는 경제고 그렇습니다. 지금 소비력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요? 저축률은 여전히 낮은 나라죠. 네. 5%, 6%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네. 낮은 나라인데 네. 이제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그러면 기업들의 재고가 어디서 줄었을까? 네. 그게 궁금증이죠. 그래서 뭐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감산 때문인가 하고 봤더니 그렇게 급격한 감산이 있었지 않았는데 네. 제 그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적인 어떤 재고율들이 떨어졌다라는 건 결국 예상 못한 판매의 증가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렇죠. 예상 못한 판매의 증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최근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그 중에서도 6개월 뒤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기대지수 같은 것들일 텐데 이게 다 2000년 이후, 그러니까 정보통신 거품 붕괴될 때 그때 이후 최고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심리 지표가 너무 앞서간다라고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소비 심리가 죽어있던 소비 심리가 그렇게 살아나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가운데 매출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월별 등락들은 좀 있습니다만 꾸준히 지난해 여름부터 계속 소매 판매라든가 아니면 소비자 지출 쪽이 개선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소비자 지출들의 증가세가 나타난 이유는 결국 저는 주식시장이랑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양대 자산 시장의 가격이 최근에 네.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이게 일종의 부의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네, 보유 그렇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웰스 이펙트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지금 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시작된 이런 흐름이 바로 올해 연내 꺼진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더 지속성은 있지 않겠냐라고 좀 더 낙관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가계가 그러니까 지금 낙관적 소비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노동시장 여건도 타이트한 상황에서 네. 트럼프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 게 별거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그가 행정명령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결국 반이민 정책은 분명히 보이고 분명히 하고 있죠. 그리고 멕시코와의 방벽 뭐 이런 설치 이런 것까지 나온다는 걸 보면 결국 노동시장이 안 그래도 지금 좀 실업률이 4.5까지 떨어져서 타이트한데 여기다가 반이민 정책까지 펼치면서 노동시장 여건을 더 타이트하게 만든다면 결국 이건 체감 경기 지표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거고 특히 해고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측면도 그러니까 심리적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 가계부채 문제는 지금 딜레버리징이 한참 됐었잖아요. 그러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레버리징 국면으로 가긴 갔던 것 같은데 요즘 그 가처분 소득 대비 비율이나 아니면 뎃 서비스 레이셔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와 있는 상태인가요? 2008년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30%포인트 정도 떨어졌다가 이제 네. 바닥을 치고 2013, 14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제 미국의 대출 관련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도 태도지수도 다 개선돼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역사적인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20%포인트 이상 떨어져 있죠.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이네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좀 보는 게 그 주택 구입 여력 지수, 어포더빌리티 인덱스 네네. 같은 것들인데 그런 거 보면 지금 대충 한 140, 130 선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론투밸류 80%라 그러잖아요. 집값이 10억이라면 보통 이제 8억 정도를 미국이 평균적으로 빌리니까 그 8억 정도를 돈을 빌려서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100이라고 보는데 네. 지금은 그보다 부채를 더 얻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안 사다가 최근에 보면 이제 조금씩 주택 시장에서의 신청 지수, 모기지 신청 지수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 네. 확실히 디레버리지가 좀 일단락되고 다시 레버리지 국면으로 가는 것 같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럼 내구재 소비가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앞으로요. 근데 이제 연환산 계절 조정으로 본 자동차 판매는 작년이 역사상 최대치였거든요. 이미 많이 뜨거워져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비롯한 이런 내구재들은 사면 그래도 몇 년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15, 16년에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네. 이제 저는 주택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주택도 내구 소비재, 가장 내구재니까. 대표적인 내구재겠죠. 훨씬 긴 내구재니까. 근데 일각에서는 자동차는 그 다시 다시 이제 바꾸는 교체 주기가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건 넘어가서 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궁금해서 지금 이건 두 분께 다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인데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 4.5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완전 고용, 그러니까 내추럴 그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을 지금 5%라고 보고 있었던 건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5% 정도로 보고 있었죠. 그렇죠. 또 근데 지금 4.5로 떨어졌는데 임금 상승은 안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실업률보다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경기가 인플레이션 갭이 생겼다는 얘기인데 인플레이션 갭이면 임금 상승률이 따로 올라와줘야 되는데 안 따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만큼. 그럼 자연실업률이 혹시 밑으로 더 떨어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보는 시각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연 실업률이 물론 이제 저번에는 5%였다가 4.5까지 내려왔는데 더 떨어진 게 아니냐라고 이제 하거든요. 경제학에서 사실 장기 균형으로서의 어떤 자연 실업률이 정해져 있고 네. 그 중심으로 이제 등락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장기 실업률 자체가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생산성 저하, 네. 그러니까 인적 자본의 훼손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부분을 이제 들거든요. 네. 실업이 좀 오래 기간 지속되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실업자들의 어떤 그 생산성이 떨어지고 네. 그래서 기존의 임금대로도 시장에 진입이 못하는 상황. 네. 그래서 임금이 더 떨어져야 시장에 진입하는 상황에 온다는 게 이제 대충 이런 그 자연 실업률이 떨어진 것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제 기술 속도, 기술 숙련도가 많이 요구되고 기술의 변화가 내용이 빠른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마 제가 볼 때도 자연 실업률은 과거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률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나타나고 있다. 예. 전 반대 의견이고요. 네, 일단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게 안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네. 미국 연평균 임금 상승률은 2%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2.7, 2.6까지 이미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제 생각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촉발할 정도로 강력한 임금 상승이 아닐 뿐 임금 상승의 초입 아니냐라는 게 저는 의견이고요. 왜 임금 상승의 초입이라고 보는가 하면 이게 결국 구인 구직 배율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잡 오프닝 레이트라고 해서 이제 구인율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들을 살펴보고 있으면 이게 역전이 대다수 산업에서 역전이 됐습니다. 다시 네. 말해서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비율인데 공급은 이제 떨어지고 네. 수요는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물론 정보통신산업 같은 경우는 10년째 일이 넘었고요. 거기는 인력 부족을 엄청나게 호소하고 있는 산업이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경제 전체에 있어서 구인 구직 배율들이 1배를 넘어서서 노동시장에서 이 공급자들이 이제 파워가 점점 이제 세지는 중이라는 걸 생각하면 또 두 번째는 이전에 있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좋아졌다 그러지만 사실 임금 상승 없는 경기 회복이다, 고용 없는 경기 회복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릴 정도로 어려움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런 과거의 어려움들, 고통들에 대한 트라우마들 때문에 임금 상승을 공격적으로 못하는 것뿐이지 시작된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시험률이 너무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지금 정도면 임금 상승률이 그거보다 훨씬 더 위여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충분히 임금 상승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소하려면 그 의문을 해소하려면 두 가지를 물어봐야 될 텐데 하나는 근데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 흔히들 이야기하는 4, 6년 개띠들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전체 인구 그 노동 워킹 에이지 안에서 55, 64세 인구 집단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연령이 높을수록 그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으니까 결국 거기서 경제활동 참가율을 올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앞으로 더더욱더 그게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 김 박사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2년간 보면 노동 생산성의 향상은 거의 정체되고 있거든요. 없죠.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 단위 노동 비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상승이 완만하지만 이미 단위 노동 비용 기업들이 한 사람의 근로자를 투입했을 때 그 발생하게 되는 그 비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을 아직 그동안은 많은 재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품 가격 인상을 굉장히 주저했다면 이게 제품 가격 인상으로 연결되는 시기에 이 연쇄적인 어떤 인플레이션의 방아쇠를 당길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전환점일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골디락스라는 건 결국 저물가의 안정성장인데 네. 저는 저물가 국면이 끝나가는 거 아니냐. 저물가 국면이 끝나간다. 오히려 짧은 경기 확장 또는 인플레이션 후에 침체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기 국면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저물가가 끝나는 거라 그러면 골디락스는 못 가거든요. 그렇죠. 장기 호황을 가려면 일단 연준이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심이 고갈되는 구간이 오겠죠. 뭐 저물가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적정한 물가가 더 좋은 상황이죠. 그렇죠. 아니 이게 적정한 물가 정도가
가는 건데 지금 만약에 이게 적정한 물가가 아니라 임금이 따라 올라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은 과열 국면 들어갈 거고 그러면 이번 경기 상승 국면은 이제 짧게 끝날 수도 있는 상태가 되는 거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트럼프 정책으로 반이민 정책이 계속 추진된다면 네. 뭐 임금 상승률과 함께 물가도 이제 같이 이제 오르면서 네. 결국 또 거꾸로 보면 그게 이제 소비자들의 뭐 구매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네. 물가 상승률만큼 명목 임금 상승이 오르지 않는다면 이제 그런 부분을 볼 때 사실 또 그것은 미국 경제의 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던 경기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는 시기. 다시 말해서 물건값은 계속 떨어질 테니까 나 지금 안 사도 돼. 이게 디플레이션 경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디플레 경제를 다르게 하면 경기 침체인 거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자체만 본다면 저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적어도 한 1, 2년 정도는 경기가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저성장, 특히 그 뉴 에라라고 부를 정도로 네. 뭐 굉장히 앞으로 저속 성장밖에 없다라던 그런 전망에서보다는 레벨업 될 수도 있는 영역은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좀 좋아질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김 박사님은 미국 경기는 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고. 글로벌 경기와 함께. 예. 네. 자, 이제 미국 그 정도 보고요. 유럽으로 잠깐 가서 보면 유럽은 지금 실업률이 8%까지 떨어져 버렸더라고요. 제가 잠깐 지표를 안 보고 놓고 있던 사이에 이게 10% 밑에 한 자릿수로 내려온 유럽의 실업률을 역사적으로 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 자릿수 맞단 말이에요? 지금 유럽 경기는 완전히 돌아선 건가요? 아, 그동안 유럽 경기가 굉장히 이제 불안할 걸로 저도 이제 전망을 했었거든요. 지금 네, 앞으로도 그렇고. 왜냐하면 유럽은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뭐 저 경제 외에 네. 정치적인 요소가 이제 있기 때문에 네. 선거도 있고 또 소위 말해서 뭐 유럽 통합을 반대하는 뭐 여러 가지 각국의 어떤 정당들이 득세를 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을 볼 때 이것이 유럽 경제의 어떤 부정적인 요인으로 잠재적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뭐 실업률 떨어지고 최근에 이제 경기 지수도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네. 이것에 대한 지속 가능성은 조금 제약을 받지 않을까라고 여전히 저는 좀 불확실하게 보고 있고 경제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예. 네. IMF도 사실은 그 유럽 경제 성장률 전망을 사실 지난해보다 뭐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은 조금 낮췄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럽 경기도 여전히 그 ECB가 양적 완화를 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하면서 그걸로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조금은 향후 전망은 좀 불투명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경기 지표 자체는 그래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좀 잘 나오고 있는 거 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그 PMI라고 하죠. 네.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2년 내 최고치 갱신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 갱신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지속성들도 꽤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 특히 유럽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세 나라 바로 그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남유럽 흔히들 이제 피그스라고 불렸던 국가들 중에서 경제 지표들 저희가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다 지난 한 1, 2년 사이에 이게 바닥을 치고 성장률만 보면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그런 징후들이 물론 그게 아주 강력한 성장까지는 아닌데 스페인만 좀 돋보이고 다른 나라들은 아직 그렇죠. 강하지는 않은 건 분명한데 이게 실업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일단 경제의 회복이 몇 년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폄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나라들의 남유럽 국가들의 이런 그 재정위기 이후에 이런 고통을 겪었던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면 결국 부동산 가격 폭락에 따른 금융권의 연쇄적인 어떤 부실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서 부동산 시장 지표, 이제 물론 국제결제은행에서 나오는 지표들을 살펴보고 있으면 이 남유럽 국가들의 부동산 가격이 지난 2년간 상당히 바닥에서 많이 올랐거든요. 2년 전에 사놨어야 됐네. 위안 저 유로도 약세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나라들이 김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불안정이라는 분명히 그 허들을 넘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네. 경제의 어떤 측면 우리가 근데 뭐 정치 문제를 알 수가 없으니까 브렉시트가 정말 그 국민 투표에서 찬성이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출장 가는 중에 브렉시트 했다라는 말 듣고서 급히 돌렸던 기억이 저도 나는데 네. 그만큼 예상 밖의 일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유럽 경제에 문제가 생길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건 동의하나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경제의 성장률과 실업률이 이렇게 회복되는 여건들은 역설적으로 보면 극단적 어떤 정치 입장 주장에 입지를 떨어뜨리는 측면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미국 경기를 비롯한 선진국 경기가 지난해부터 개선되는 가운데 유럽의 탄력이 오히려 미국보다 특히 남유럽 국가들의 탄력이 더 높은 상황이고 결국 지금 현재 유럽 경제에서 최대의 문제는 사실 프랑스랑 그리고 또 굉장히 좋아서 이제 지금 긴축에 대해서 고민을 할 정도인 독일이 네. 키를 쥐고 있는 건 분명 하나 적어도 경기가 돌아섰다라는 것만은 그래도 확실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외적인 요인들이 지금 또 이 메이 총리께서 갑자기 또 한 방 때려주시고 그러잖아요. 거기 저기 조기 총선한다고 스나이per 렉션 한다고 지금 나오니까 갑자기 시장이 다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거기다 프랑스 총선 대선 결과 어떻게 나올지도 알 수 없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럽이 지표만 놓고 보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렇게 자신감 있게 나가는 경기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볼 때도 그 일단 지표로 보면 반등한 건 이제 확인이 좀 되는데요. 네.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거든요. 뭐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사실상 경기 회복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고. 네. 근데 유럽 경제가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에 재정위기도 그렇고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회복이 꺾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경우에도 이 정치적인 어떤 불안이 정치 지형도의 불안이 잘 수습된다면 어떤 탄력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은 어떤 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잠복해 있다. 그래서 유럽 경제를 좀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해 보면 그러면 유럽 경제는 지표상으로는 탄탄하게 잘 가고 있고 뭐 이 상태로만 잘 가면 계속 갈 수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경제 외적인 요소들이 돌발 변수로 작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변수가 좀 될 거다. 뭐 이런 정도 네, 보면 되나요? 저도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덧붙이자면 우리가 항상 그래요. 경기가 꺾이다가 회복할 때는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을 하거든요. 네. 특히 과감한 어떤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양적 완화 통화 정책을 통해서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꾸준히 22가 양적 완화 정책에다가 뭐 재정 지출 그러니까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장률이라면 사실상 이게 진짜로 어떤 이런 부분이 빠졌을 때 회복세를 이어갈지는 조금 그러니까 기저 효과가 상당히 가미되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기저 효과인지 예. 아니면 실제 좋아지는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지 알 수 있다.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러면 전 사실 일본 경기는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뭐 볼 것도 별로 없어 거기는. 계속 그 구로다 총재와 아베 총리와 이 두 분의 합작품으로 경기에서 유지되는 것뿐이지 일본 경제는 그렇게 플러스 날 게 많지 않은 경제 같다 이런 생각인데 또 세계 경기 선도력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요. 일본은. 중국으로 바로 넘어가죠. 중국 신흥국으로. 일단 신흥국을 원자재 신흥국하고 새롭게 이제 공업화돼가는 신흥국하고 두 개로 크게 대별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원자재 신흥국은 일단은 뭐 모양이 좋은 거니까 그건 뭐 유가가 올라가면 좋은 거고 철광석 가격도 많이 올랐고 구리 가격도 조금 반등을 했고 뭐 이러니까 그건 괜찮다고 보면 새롭게 공업화돼가고 있는 그런 신흥국들 중국을 비롯한 이런 나라들의 경기를 봐야 될 텐데 일단 경기가 중국이 6.9를 내놨어요. 그죠? 근데 이 6.9를 내놨는데 믿어도 돼요? 뭐 중국 통계 지표에 대한 신뢰성은 뭐 하루 이틀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네. 뭐 일단 발표를 했으니 일단 그대로 믿어주고 가는 수밖에 없다고. 뭐 IMF 같은 데서는 사실 중국 경제의 실제 성장률은 뭐 4%도 안 된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 수치는 일단 믿어주고서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중국이 올해 전인대에서 아마 성장률 목표를 6.5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6.5에서 7.0이 밴드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성장 목표를 좀 낮췄다라고 보면 중국이 어느 정도의 어떤 구조 개혁에 좀 더 방점을 둔 향후의 경제 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냐라고 네. 보면 6.9%는 좀 일시적으로 좀 과열된 부분이 있고 향후에는 좀 그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되는 모습으로 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뭐 중국이나 다 산업 구조 측면에서 보면 내수는 좀 약하고 수출 비중이 큰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선진국 특히 미국과 유럽 쪽의 수요가 회복되는 건 분명히 지금 일시적인지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만 저도 경기가 전망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수출 증가세, 특히 수입의 증가세를 무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네. 그렇게 보일 수 있겠고요. 기저효과는 분명히 중국도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서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 숫자의 그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소매 판매라든가 산업 생산이라든가 각종 세부 지표들도 꾸준히 다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지난 한 2, 3년간을 돌이켜 보면 중국 경제를 지탱했던 건 부동산 경기였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특히 일선 도시, 상해나 북경 같은 네. 이런 핵심적인 대도시 위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이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신형 도시화 힘입어서 3차 산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수출 부진을 극복해왔다라고 한다면 그건 되게 근데 위험한 그렇죠. 경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버블의 리스크들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차입 증가가 경제 성장을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한국 가계 부채 문제랑 뭐 그렇게 크게 다른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그렇게 보면 이런 수출의 회복이 나타나는 시기에 중국 경제가 노정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리스크, 아까 말씀드린 가계 부채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함께 한머니의 지속적인 유출, 미국의 금리 인상 속에 중국에서 돈이 계속 이탈해 나가는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금리 인상 또는 금융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까지 못 해왔던 이유는 경기가 안 좋아서 못했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경제가 특히 수출 여건들이 개선되는 상황이 출현하게 된다면 그런 구조조정, 구조 개편에 대한 첫 발자국으로 이 금리 인상을 비롯한 금융 쪽에서의 어떤 정상화 가능성들은 있지 않냐. 즉 경기가 좋아지니까 여력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지금까지 1, 4분기 중국 경기 실적을 끌고 온 게 부동산 가지고 결국 끌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중국이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드디어 이제 잡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얘기한 것처럼 홍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수출이나 내수내 쪽에서 좀 어느 정도 좋아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쪽을 잡을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생겼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았던 부분인데 이쪽이 따라오는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이거는 잡으면 확 꺾이거든요. 그렇죠. 부동산 잡으면 그냥 바로 냉각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 1, 4분기 피크를 치고 이후부터는 경기가 어느 정도는 수출이나 이쪽에서 외수 쪽에서 받쳐준다고 하더라도 좀 가라앉는 건 그 용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예, 저 역시 빨리 뛰다가 다리가 걸리면 네. 엎어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게 이제 지금 달려왔던 중국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라는 점에 본부장님하고 의견은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버퍼가 뭐랄까 이렇게 충격 안전판이 하나 생겼다. 이전에는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특히 제조업 쪽에서 일자리가 연 500만 명에서 1000만 명씩 줄어들고 있던 네. 그런 급박하던 한 2, 3년간의 흐름들에서 반대로 이제 제조업 쪽에서 다시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물론 지금 당장 사람 고용을 하지 않겠지만 네. 그런 수출의 여건이 개선되는 걸 확인하고 이 한머니 유출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금리 정상화의 과정들은 올해 연중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거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나쁜 뉴스는 아니지 않냐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중국의 위엔나 환율의 어떤 고평가 이런 걸 노린 연말만 되면 매년 연말만 되면 홍콩의 은행 간 금리가 막 20%까지 치솟을 정도로 자금 차입 수요가 얼마나 증가를 하면 그렇게 금리가 상승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대규모 환투기 공격들의 징후들이 보이고 그때마다 우리가 항상 흔들렸던 게 과거의 이 사례였는데 이 중국이 어떤 금융시장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한국이 그쪽에 관한 걱정을 좀 내려놔도 되지 않나. 이렇게 긍정적인 면에서 볼 수도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좀 그 주체별로 들어가서 사실은 앞에 얘기에 뭐 좀 상당 부분 짚어본 부분들이긴 한데 이제 경제 주체별로 하고 또 산업 쪽에서 좀 짚어보면 먼저
그 가계 소비 여력이 좀 아까 이제 미국 좀 얘기했고 했는데 유럽, 중국 다 해서 가계 소비 여력은 지금 어느 정도 갖춘 상태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가계 소비, 민간 소비가 사실은 어느 나라든지 이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가계 소비가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가계 소비 여력이 조금은 이제 확충되고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보이고 있고요. 네. 유럽 경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가계 소비가 제대로 여력을 확충했는지는 조금 확인하기는 좀 아직은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가계 소비는 한국이 제일 문제 같아요. 저는. 우리만 문제예요? 우리가 제일 문제 같아요. 저축률 일단 도시 근로자 가계 수지 동향 같은 이런 분기 통계들 이렇게 살펴보면 네. 흑자 비율이나 또는 흑자율 이런 게 네.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치더라고요, 다들. 그렇죠. 네, 빚 갚느라고 빚 갚느라 정신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분명 가계 부채가 너무 급하게 증가를 했던 경향도 있었고 여기에 네. 또 정부가 이 부채 관련돼서 각종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따라서 특히 이제 분할 상환, 장기적으로 원리금 분할 상환하게 만드는 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가져온 건 분명한 사실인데 네, 내수 경기 이제 쪽으로 내수 경기를 누르는 그런 측면, 특히 우리 지난 한 5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저는 일종의 로또가 터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연 100만 명도 안 오던 중국 사람들이 800만 명까지 늘어날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들, 우리 서비스 수출이 부진해서 우리나라 이게 최대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그게 개선됐고. 지금도 다시 100만 명 됐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가 또 하우스 푸어 이야기가 신문지상에서 늘 나올 정도로 어려웠던 2012, 13년을 생각해 보면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열을 걱정할 정도로 긴축 정책이 나올 정도로 경기가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내수 경기는 안 좋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 거. 결국 이런 거 보면 구조적 요인도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뭐 당분간 수출은 좀 회복될지 모르지만 소비가 개선되긴 되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그럼 됩니다. 뭐 이제 국내는 확실하게 가계 건전성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특히나 가계 부채가 뭐 사상 최대치니까 그렇죠. 국내에서 그 가계 쪽이 좋아질 걸 기대하기는 힘든데 유럽 쪽은 어때요? 많이 좋아졌죠. 레버리지가 뭐 좋아진 거예요, 유럽? 그 처절한 개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이제 한번 그 궁금해가지고 왜냐하면 유럽 은행들 위험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얼마 전까지 이탈리아 은행 위기설까지 나오고 해서 이제 그 대출 통계를 한번 쭉 살펴봤더니 세상에 남유럽에 있는 그 세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세 나라는 전부 2007년 피크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대출 총 잔액 자체가 30% 이상 줄었더군요. 많이 줄었네. 예, 대출의 총 잔액이 30% 계속 줄었다라는. 딜레버리징을 해온 예, 그러니까 너무나 가혹한 구조 조정을 했던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딜레버리지를 하게 되면 결국 저축해서 갚아야 그걸 갚지 누가 갚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기업은 투자를 안 하고 가게는 소비를 안 하면서 그 결과 20%의 실업률에 청년 실업률 45%까지 올라갔던 게 네. 과거였는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일단 살아난 게 가장 좀 첫 번째였던 것 같고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여러 번 증자를 하는 그런 고통은 있었지만 많이 개선된 측면이 있어서 저희 생각에는 뭐 거기도 소비가 주도하는 경기 회복은 아니지만 급격한 소비가 방해를 하진 않을 거다. 방해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네. 그게 제가 유럽을 좀 그래도 낙관하는 이유가 그게 급박한 디레버리지는 좀 진정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가계 섹터가 글로벌리 다 어느 정도 건전화됐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우리만 빼고 우리는 딜레버리징을 이제부터 해야 되는 판인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빼고는 이제 건전화됐다고 보고 공급 사이드는 어때요? 공급 사이드는 지금 우리의 문제가 글로벌 문제 똑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그죠? 우리도 그 공급 능력 확충을 했던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니까. 근데 이게 아직까지 조선 철강 해운 이거 아직까지 다 구조조정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구조조정이 다 마무리돼야 신규 설비 투자 여력도 생겨나는 거고 이렇다고 보면 지금 어느 정도 더 가야 되나요? 뭐 이제 업종별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5대 구조조정 업종을 할 때 뭐 대표적인 이제 조선 업종을 들 수 있는데 네. 뭐 대우조선 해양이 뭐 어떤 채권단 뭐 합의로 해서 조금 뭐 가닥을 잡아가고 있긴 하지만 네. 조선업 업황에 따라서 사실은
구조조정 강도가 더 세질 수도 있고 네. 제가 볼 때는 조선업종은 앞으로도 구조조정을 뭐 본격적으로 더 해야 되는 그런 최소한 업종이라. 내년까지는 더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은 숨통이 좀 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을 하지만 네. 단기적으로 어떤 그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좀 변화가 있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 자체가 철강 생산 능력을 이제 줄이려고 과잉 설비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이거 실현된다고 보면 미국의 인프라 투자 뭐 향후 5년 동안 1조 달러 한다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서 철강 수요가 나면 뭐 철강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철강업계의 구조조정 강도는 좀 약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하나 또 우리가 대표적인 구조조정 업종은 이제 건설업종, 한국 같은 경우는 건설업종인데 이 건설업은 그동안 경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별로 체감을 못 하고 있었어요. 건설업계에서. 근데 전망 자체는 이제 건설 경기도 꺾일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인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예. 정부도 이제 제조업 분야로 하고 있던 이제 완샤법 적용한 사업 재편도 이제 건설업으로 확대하면서 이 수요가 맞는다면 결국 건설업도 이제 본격적인 이제 향후 몇 년 동안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철강은 중국이 줄인다고 말만 해놓고 별로 안 줄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난 3월 달에 조강 생산량이 최근에 또 최고점 찍고 뭐 이렇게 막 그러던데. 예, 그 지표랑 데이터가 안 맞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산업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중국의 철강 가격이라든가 네. 또는 철강에 투입되는 각종 석탄을 비롯한 그런 에너지 관련 가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반등했거든요.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데 또 반대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진정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이 글로벌 경기가 좀 살아나는 또는 회복되는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는 과정에서 다시 저는 공급 과잉에 대한 축소나 이런 것들은 거꾸로 이렇게 우리가 공급 과잉을 또는 구조 조정을 하는 게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반론이 세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과잉에 대한 구조 조정은 결국 사실 우리가 지금 대우조선해양에서 겪는 것처럼 결국 기업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나 가능한 거지. 그 어려움을 겪기 이전에 순차적으로 미리 한다라는 건 그건 참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결국 저는 지금 글로벌 수요가 일시에 개선된 데 따른 어떤 짧은 어떤 그런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것뿐이지 이게 이제 다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위험을 여기 저는 가장 큰 어떻게 본다면 다음번 경제가 또 침체된다면 이 방아쇠를 당길 곳은 이쪽이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선 철강 해운 이런 거는 아직까지도 이제 공급 과잉 상태라는 건 확실하고, 그죠? 석유화학 이거는 지금 사상 최고로 호황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석유화학은 뭐 다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IT나 이런 쪽은 지금 신규 투자가 일어나는 섹터죠? 네,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기업들 입장에서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 현금 흐름도 좋아지고 네. 현금 흐름도 또 좋아지는 가운데 기업들의 또 주가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당연히 이렇게 투자의 여력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미국도 기업들 마진이 3분기 연속 개선되는 가운데 캐펙스 투자, 그 네.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어떤 지표들, 징후들이 개선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네. IT 첨단 산업 제품 쪽에서 이걸 주도하고 있는 걸 볼 때 네. 한국도 이걸 안 따라가면 처지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는 분명히 투자의 증가 가능성이 있고 이게 이제 저는 올해 우리나라 경기는 IT를 비롯한 첨단 제품 쪽 수요가 어떻게 보면 좀 힘들게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고 다른 섹터들은 너무 나빴던 게 개선되는 정도로 네.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글로벌리 보면 IT에 못지않게 중요한 섹터는 자동차 쪽이잖아요. 근데 자동차 쪽은 지금 구조조정 다 마무리되고 좀 막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우리만 좀 안 좋은 건가요? 글쎄요, 제가 뭐 자동차보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 지금 전반적으로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일종의 이제 4차 산업 혁명과 관련해 가지고 네. 무인 자동차도 나오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 간의 어떤 사업 재편도 일어나면서 네. 구조 조정도 동시에 진행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뭐 박사님 의견에 별로 이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업종을 놓고 보면 다른 업종들은 대체로 다 투자가 좀 늘어나는 호황 국면으로 들어갔다. 근데 일부 그 옛날부터 골치 아프던 그 업종들은 앞으로도 한 2년은 더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철강은 좀 살아난 듯하지만 저게 이제 중국 부동산 경기 꺾이면서 또 갑자기 공급 과잉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일부 섹터를 제외하고는 다 기업 투자 여력은 다 좋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역별로 봐도 다 괜찮은 상태고, 그다음에 경제 주체인 가게도 좋고, 산업적 공급 사이드엔 산업도 뭐 나쁘지 않게 괜찮은 것 같고, 일부 업종 말고요.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는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은 갖춰졌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러면 실제로 이게 선행지표상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OECD 쪽에서 나오는 선행지표는 다 돌아서지 않았나요?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은 확인되고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 선행지수도 지속적으로 이제 뭐잘 그게 이제 동행지표랑은 잘 이제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네네. 한국의 선행지표도 점진적으로 이제 지금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지표상으로는 여전히 지금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는 건 이제 맞다라고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네. 제가 항상 걱정하는 거는 이제 향후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전망에 이제 네. 관심인데 네. 이 부분이 여전히 저는 불확실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 경기하고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 불확실성도 너무 크고 그다음에 경제 외적인 이슈들도 많고 이래서 이번 경기는 좀 돌아선 것 같은데 오래 지속하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예, 저는 우리 과거의 경험상 최근에 어떤 경기 사이클 반복되는 그런 그 1년 주기로 반복되는 이런 국면, 한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도 지금 그런 사이클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결국 그래서 지금 연초에 보이고 있는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에 가면 점점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세계 경제에 잠재되어 있는 불안 요인, 네. 그 대표적인 어떤 구조적인 흐름이 고령화라는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뭐 과다 부채 문제, 그다음에 생산성 문제가 사실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경기 회복은 결국은 돈이 투입되고 통화가 투입되고 재정 확대에 의해서 받침된 부분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회복 지속 가능성은 조금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 박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거의 이제 우리 토론이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리하자면 저는 한 1, 2년 이상은 경기가 더 확장 국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건 혹시 대세 상승의 초입은 아니고? 그 이제 대세 상승이 되려면 아까 우리가 산업별로 네. 걱정했던 공급 과잉 문제가 이게 해결이 좀 되면 이게 대세 상승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산업들의 구조조정까지 다 잘 이루어지고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유지할 정도로 경기가 정말 좋아지면 더 바랄 나위가 없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저는 아까도 잠깐 뭐 두 가지 걱정거리가 있는 게 첫 번째는 계속 우리가 이 지난 2000년대 초중반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신흥국의 과도한 투자가 결국 지금 이번 경기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요인이고 이게 선진국 수요가 지금 반등하는 것 때문에 공급 과잉 문제가 잠깐 잊혀졌지만 네. 결국 이게 다시 또 문제로 부각될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걱정이고 네. 두 번째는 특히 지금까지는 임금 상승이 억제되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어떤 정부 정책들이 그런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으로 자꾸 가는 그런 압력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이게 인플레이션이 압박이 높아지게 되면 당장 경기는 더 좋아지겠죠.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서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의 이제 정책적인 대응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두 가지 불안 요인으로 인해서 골디락스다 이렇게 선언하기보다는 분명 경기가 턴어라운드 바닥을 친 건 맞지만 지속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 1, 2년짜리의 짧은 단기적인 어떤 재고 순환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그럼 별로 그렇게 경기가 장기 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이게 우리가 90년대 이제 골디락스랑 이제 가끔씩 이제 비교를 하는데 하여튼 뭐 네. 90년대보다는 지금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사실은 원자재 가격이라고 하는 게 당분간은 그렇게 그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지금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너무 많이 키워놓은 상태에서 광산 파놨다가 다듬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든지 올라오면 계속 나온단 말이죠, 지금은.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장기 상승 국면으로 못 들어간다고 보면 그게 물가를 좀 어느 정도 잡아주고 경기는 돌아서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러면 골디락스 같은 모습이 최소한 한 몇 년은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 골디락스 쪽보다는 애프터 크라이시스가 오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뭐 크라이시스가 나려면 네. 일단 강한 붐이 있어야 나지 않습니까? 아, 그러긴 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 할 만한 그러니까 경기의 확장만 길어졌지 아주 과열을 볼 만한 그런 경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탈리아나 뭐 이런 유럽의 은행권 디레버리지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또 크라이시스, 특히 금융위기가 발생하려면 차입의 급격한 증가가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물론 우리나라의 가계 대출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합니다만 글로벌하게 본다면 아직 차입이 2008년, 6년 그때 사이 있었던 최고치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좀 건전해져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다음번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 금융시장의 파국 또는 금융시장의 그 대형 금융기관의 위기 이런 식으로 촉발되기보다는 전형적인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정부의 금리 인상이나 긴축 정책이 불러오는 경기의 슬로우다운, 즉 실물 쪽의 부진, 경기 사이클 상에 경기 사이클 상의 어떤 침체 가능성을 더 무게를 적으면, 지금은 앞으로 뭐 1, 2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저는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 예, 저도 지금 홍 팀장님이랑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뭐 위기까지는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경기 흐름이 무슨 뭐 진폭이 컸던 것도 아니고 네.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로 왔던 상태고, 네. 이런 상태에서 어떤 최근의 반등 국면이 조금 꺾이는 수준의 어떤 회복, 아니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이어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지. 네. 예, 뭐 과도한 어떤 위기설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골디락스도 아니고 애프터 크라이시스도 아니고 단순한 경기 사이클 상의 재고 순환이다. 아주 지금 두 분 다 결론을 내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어느 한쪽으로 답이 났어요. 이게 참 얘기하기 좋은 건데 한쪽으로 답이 안 나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전 골디락스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어쨌든 네, 자 오늘 그 집중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집중 토크 마무리하고 의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